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는 이유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인천 강화군 내일 부산 금정구를 방문하는 등 10월 재보궐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이 지역구로 공동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현장 분위기와 재보궐선거 대책 등을 들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저 변호사기도 하시잖아요. 이번 결론을 내렸다고 이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민주당 요즘에 계속 검사 탄핵 추진하고 있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이 정권 내내 얘기해 오고 있었는데요. 네. 검사 탄핵 10번 하는 것보다 이 불기소 처분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검찰에 대한 신뢰, 이게 바닥이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동영상 다 보셨잖아요. 이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수사를 통해서 기소도 안 된다고? 또 수사를 또 그렇게 한다고? 검찰이 이게 제대로 된 수사를 했냐? 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한 수사, 기소로 이어졌다. 이런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특검의 명분은 더 커졌다? 그렇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그래도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지만 이번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 특검은 뭐 당연히 국민들의 더 높은 지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검찰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뭐 이제 수사심의 권고도 뭐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 뭐 이렇게 좀 엇갈리게 나오기도 해서 네. 좀 복잡했는데, 자, 요번 그 결론 이렇게 내려진다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법리와 증거로 검찰은 수사에 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리와 증거만을 적용했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청탁법상의 그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 국민적인 상식이 돼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했을 때도 이게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을 해준 거고요. 반대로 최재형 목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뭐 당시 그 논의 내용을 보면 5%만 유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소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와서 8대 7이라는 의견으로 기소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검찰이 이제 야당은 계속해서 뭐 정치 검찰로 전락했다라고 하는데 검찰 내부의 고민은 있었겠지만 최선의 결론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국민정서법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예. 딱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식이랄까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바를 또 수사 당국이나 아마 심지어는 법원도 네. 그거 분명히 그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좀 어떤 그런 고민까지 제대로 녹여 있느냐 이런 좀 약간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상당히 대통령실이나 검찰이나 이 네. 사안을 보는 국민의힘이나 네. 모두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당 일각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 부적절한 어떤 행동이 법리적으로 법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정서법 또 도덕적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그래서 사과 요구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 부분도 최근에는 대통령실도 다양한 의견을 여러 채널을 통해 듣고 있다라는 네. 조금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참에 이 문제 진솔한 사과로 아예 다 털고 가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을 당내에서도 제시하고 있고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과 말씀하셨고요. 자, 요 얘기는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더 드릴 건데 관련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들을 텐데요.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대통령부터 여당이 아주 입에 달고 살던 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거부합니까? 이렇게 극악스러울 정도로 거부하는 걸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랬겠지요. 온 국민이 비난하는 이 특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하다 숨진 최해병 동기들의 저녁일이 바로 어제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언급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자, 특검법에 있어서 이제 윤 대통령 사실상 제2요구권 행사 시사했고 민주당 이제 재표결에 나서겠죠. 예. 그죠? 여당에서 좀 이탈표가 이번엔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다르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뭐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더 이상 방어할 수 있겠느냐, 그 방어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분분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하루에도 수십 건씩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오백 관련해서도 뭐 불기소 처분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관련해서 이미 이게 단순한 의혹 보도 수준이 아니라 관련돼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사실에 관련된 내용들, 또 공범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이거는 팩트로 확인된 내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 다 종합해 보면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해명하고 김건희 여사 측 변호사가 나와서 해명하는 내용으로 가려질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문제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대통령을 보호하고 여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서 뭐 선거는 뭐 한 지방선거까지 1년 뭐 2년 좀 못 되게 남아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의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할 때 제대로 국정 운영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8표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 예.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네.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검을 신청한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후보에 대해서 무제한 비토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그동안 삼권 분립, 그러니까 검사 임용권에 관한 그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었던 건데 이게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다만 그게 여야 합의가 된다면 네. 그 부분도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히려 사안이 굉장히 좀 단순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이제 수사 당국에서 불기소라는 처분을 내리기 직전이잖아요.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갖고 올 정치적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당 소속 의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 민주당이 기대하는 8표 이상의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뭐 이번에 이탈표 8표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정광재 대변인이 이제 아까 사과로 조금 이제 털고 간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예컨대 민주당 입장에선 사과와는 관계없이 법적인 부분은 끝까지 밀고 나갈 방침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사과의 시점은 지났다고 봅니다. 사과 얘기는 지난 총선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두 분이 주고받다고 공개된 메시지 그때부터 이제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벌써 몇 달째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더 추가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 또 사실에 가까운 팩트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와서 사과한다 한들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국면 전환의 어떤 계기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인정하고 수사를 받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이런 입장 정도를 하면 모를까 사과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특검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받을 수 없겠다고 하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는 좀 다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앞으로 나올 게 더 많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당장의 재표결 일정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10일이면 이 공직선거법 총선 공소시효가 도과됩니다.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측들이 있는 거죠. 그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이 시효에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후에 이 상황을 더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당에서도. 예. 자, 한국갤럽이 지난 24일에서 26일 사이 전국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2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국정 지지율이 뭐 반등했다면 반등한 건데요. 소폭 반등한 배경.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 세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 70대에서 좀 지지율이 높아졌고요. 70대에서요? 예, 네. PK에서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또 TK에서는 빠졌다고 해요. 근데 요인은 있죠. 70대면 아마 지지율이 20%로 최저점을 찍으니까 아마 위기론 이럴 땐 또 결집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존 뭐 공고한 지지층이라고 했던 70대 요인은 있었다고 보고 PK는 또 보궐선거가 있어 집중되기 때문에 네. 지지층 결집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이제 추세상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며칠 전에 MBS 지표조사 정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보면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갈 요인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야 이게 반등했다라고 하면서 근래 최근 1, 2주간의 상황을 이거 뭐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까 봐 걱정입니다. 의료 대란에 대한 대응 또 김건희 여사 제기된 의혹에 대한 대응,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서의 독대하지 않고 이런 것이 이 지지율 때문에 오히려 맞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쪽으로 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에서 23% 올랐다 그래도 20% 초반대 네. 아주 낮은 지지율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이유 예. 뭐라고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된 이후에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네. 실현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겠죠.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었고 그걸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뭐 가장 비근한 예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 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반대로 25에서 23% 오른 것은 이 원전 생태계 부활시키고 외교 무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원전 생태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하겠다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이거 세지 할래 되니까 하나도 못했었던 거잖아요. 이런 성과들이 먼 체코 방문에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각인된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0%라는 최저점인 지지율을 보고 지지자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좀 결집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더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그런 추세적인 반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자,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뭐 좀 구체적으로 그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하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지지율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1대1 면담 독대 내지는 네. 그동안 의사단체들과 이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여야 의정협의체가 발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여야의는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정부의 이 강경한 모습을 대화를 하려는 의지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 좀 다른 의견 있으신 것 같아요. 소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잖아요.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소통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율이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정부 여당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배추 한 포기 22,000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고물가, 고금리, 실질임금 감소, 자영업자 폐업률 사상 최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의 해결 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의료계 백기투항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국민들은 불안한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대처하는 방식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 그래서 심리적 탄핵 상태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반등의 요인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반등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그 수단이 뭐 첫걸음이 사실은 그래서 여당과 정부 여당이 같이 뭔가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 공감하는 건데 그 출발부터 못하고 있는데 반등 요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이 최저라고 언급했던 국정 지지율은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어제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이후 후폭풍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총에서는 여당 추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손추는 법치 파괴라는 회계망측한 말을 내뱉었다는 주장으로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준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이 보복성 투표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저 그날 의원총회에 갔던 뭐 보좌관하고 얘기 들어봤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전혀 아니에요? 예, 왜냐면 통상 이런 위원 추천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할 때는 관행적으로 그냥 찬성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본회의 전에 의총에서 이제 제안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이제 추천이 됐고 이런 뭐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한석훈 위원이 지금 현재 위원이죠. 근데 서미아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 비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23년까지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죠. 그래서 주요 여러 가지 뭐 이태원 참사 관련된 거라든가 국가인권에서 처리하는 업무 과정에서 한석훈 위원이 했던 행적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격정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시점이었죠, 그게? 의총.
의총. 예, 의총 본회의 직전 본회의 의총. 직전 의총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해서 결정합시다 이런 의견으로 갔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지. 당초부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보복 내지는 한석훈 의원이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에 대한 어떤 보복 심리 이런 건 논의조차 없었다는 거고요. 그럼 보복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여가 이 사람을 추천하고 야가 이 사람을 추천하기로 합시다 했을 때는 그거는 저기 부결시키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관행적으로 흘러왔는데 최근에 어떤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상황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 나왔을 때 김용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실제 국가위원회가 그 국가 인권을 보호해야 될 기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한석훈 의원이 다시 임명될 경우에 오히려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관행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가결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겁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예.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비판을 예,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사기당할 줄 몰랐다 이런 용어까지 했는데 아니,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에 대해서 좀 반박할 부분 있으세요? 저는 어제 이 사안 보고 정말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똑같이 선출하기로 해서 이번에 그 임명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뭐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 공문을 빼면서 부결시킨 것은 정말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이분이 부적격자라고 생각했다면 네. 이번에 올리려고 했을 때 아 이분은 안 되니까 올리지 마십시오라는 사전 조율이 돼 있었어야 될 텐데 통과시켜 줄 테니까 올리십시오. 같이 다 올립시다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우리 당은 다 찬성해줘서 추천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당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일상생활에서도 뭐 동업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을 당해 보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만약에 한석훈 그 위원 후보자가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 최종 본회의 하기 전에 얘기해서 이거 올리는 거 오늘은 보류하자 그렇죠. 서로. 네, 뭐 서로 그런 보류하자. 것들은 어땠었나? 그래서 왜 안 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논의도 있었을 거고요. 네. 정 안 되겠다고 한다면 뭐 후보를 교체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었겠지만 그거 아닌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돌연 발생하니까 정말 뜻밖의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여당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인권위원 임명도 보류하도록 대통령실에 건의하겠다. 예. 찬성했던 사람인데 이 네. 다른 건 때문에 그 보류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두 사람 다 임명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만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이거 수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한 후보자가 이번에 그 국회에서 인준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임기를 가져갈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후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뭐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제가 아직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짧게. 방통위 2인 체제 된 거 물론 그때 국회에서는 아마 가결을 했는데 대통령 임명 안 하신 거잖아요. 8개월 동안 임명 안 하다 결국에 사퇴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보인 입장을 보면 그때 그러면 거들어 주시죠. 국회가 이렇게 해서 추천해서 한 의원 왜 임명 안 하냐고 거들었습니까? 무자격자라고 계속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난 27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면서 파면을 이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그 결의안도 발의를 했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 이 자체로 파면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게 여러 가지 축적돼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예, 그 파면 안이라는 게 격려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태극기에 대한 태도하고 친일 매국 행위를 묶어서 즉각 파면 결의안이라는 걸 냈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이 태극기에 격려하지 않은 사안 플러스 그동안 문제됐던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표현했다든가 미국 정부의 도청에 대해서 악의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든가 이게 과연 우리나라 안보의 실질 권력이라는 사람의 태도로 적정하지 않다는 거고 이런 사람이 안보의 책임자로서 지금 대통령실에 계속 존재하는 건 부적절하다.
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단체적인 사례로서 이번에 태극기 경제를 거부한 것을 묶어서 파면 결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대통령실은 국기를 못 본 상황이었고 이런 식의 정쟁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냈고요. 자, 민주당은 김 차장이 고의로 경례를 안 한 거다. 친일 매국 인사여서 그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친일 매국 인사라는 일본의 마음 이거에 대한 해석도 서로 여야가 전혀 다른 그렇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김태호 차장도 본인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그 발언 자체는 그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네. 이게 자신의 본의가 짧은 시간에 왜곡됐다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프닝성 사건 원래 그 국기가 보이지 않으면 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그 법이라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시행령. 지라고 네네. 네.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과거 사례도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신의 등 뒤에 태극기가 있고 애국가가 울렸을 때는 경례하지 않고 그냥 전방을 차렷자세로 응시했었던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야당이 무리하게 정쟁적 요소를 가미해서 공무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예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 순방 당시 태극기 경례하지 않은 사례 이제 저 기억하는 분들 있을 텐데 네. 문 전 대통령 사례하고 김 차장 사례하고 다릅니까?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그때는 뭐 보도되진 사진 예로 인용되는 걸 보면 뒤에 국기가 있었습니다. 뒤에. 그 경우는 국기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차렷자에서 있으면 됩니다. 문제가 없죠. 근데 이번에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 다 시선이 같은 방향에 있었고요. 그러면 늦게라도 봤으면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올릴 수 있었고 시선에서도 국기가 보였다고 보는 게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보여지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맞고 지금 나머지 손 올린 사람들이 그럼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호 차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고 뭐길래 이렇게 나머지 분들은 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손을 올린 거고 본인이 맞았다는 주장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런 해명을 하니까 계속 논란을 더 키우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틀리고 본인이 맞았다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정광재 대변인 야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 과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김태호 안보실장이죠 지금? 차장이죠? 예. 예. 국가안보실 차장. 국가안보실 차장에 대해 그 야당이 계속해서 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사실 이분이 그 MB 정부 시절에도 그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깊숙이 관여를 했었던 분인데 그 기조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김태효는 이꼴 친일 인사다. 라는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그 도덕적 리스크를 프레임으로 가둔 것처럼 김태호 차장에 대해서는 친일 인사라는 프레임을 굉장히 작동시키면서 자꾸만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분은 테크노크라시입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잘하면 그 역할을 계속 맡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야당의 과도한 공세다라는 게 이제 정광재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에서 반포까지 총 43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송악에서 금천까지 37km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정안나들목에서 정안나들목 인풍교까지 정체, 반대 논산 방향은 풍세 영업소에서 차량터널까지 9km 주춤
조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둔대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버스 화재 사고나 처리하면서 서안산 나들목에서 둔대분기점까지 10km가량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로 인해서 통행이 어려운 만큼 국도로 우회해서 지나주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스라엘군의 대대적 공습으로 레바논에선 어제 하루 92명이 숨졌고 153명이 다쳤습니다. 분쟁 격화로 희생자 수도 급격히 늘어서 지난해 10월 이후 사망자는 최소 1,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상전 개시 여부와 헤즈볼라의 대대적 반격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 등 중동 정세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봅니다. 백승훈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첫 징후는 헤즈볼라 대원들이 보유한 삐삐, 즉 무선 호출기 동시다발적 폭파였습니다. 이어서 무전기가 터지더니 결국 대규모 공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시도를 했고요. 지난 한 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증폭이 돼 왔습니까? 뭐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거보다 좀 앞선 이벤트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8월 25일쯤에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헤즈볼라를 선제 공격을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소위 100여 기의 그 전폭기 전투기를 이용해서 40여 곳을 그래서 총 4천여 대의 그 헤즈볼라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면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곧바로 헤즈볼라도 대응 사격을 해서 320여 발의 그 로켓이나 이걸 발사를 했고 그래서 11곳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만 노려서 11곳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이게 갈등이 고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 다행스럽게 헤즈볼라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근데 그때는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그 주요 원인이 미국이 곧바로 개입을 했습니다. 8월 달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그 원래는 시오도르 그 루즈벨트 항모가 네. 원래 이제 임무 교대를 이제 하면서 돌아가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함 그것도 항모입니다. 그게 네. 이제 하고 한 대가 들어오기만 이렇게 교체하면서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미국이 이게 확전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끌어당기면서 두 대를 우리가 전진 배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면 안 되구나 하고 좀 조용해졌죠.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9월 8일 정도죠. 9월 그 4일 정도죠. 9월 4일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4일 정도에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죽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네타냐후 행정부가 심각하게 흔들렸거든요. 왜냐하면 4일 6명의 인질이 죽으면서 그 원래 이 6명의 죽은 인질이 원래 7월 달에 평화협상만 제대로 됐으면 살 수 있었던 인물들. 그러니까 그 인질 교환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제대로 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당일 그날 70만 명의 그 뭐라 그럴까 데모대가 이스라엘에 나왔습니다. 그 사안이 컸군요. 컸죠. 그래서 그 네타냐후가 여태까지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끝까지 단호하게 날아가다가 이때는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처음으로 네.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사 작전이 잘못 실수해서 실패를 해서 우리 인민이 죽었다. 그 이스라엘 국민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조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8월 18일 지금 말씀하신 삐삐 공격이 터진 네. 겁니다. 그리고 삐삐 공격이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수습되기도 전인 9월 18일 삐삐 공격이 터지고 나서 9월 20일부터 23일 그 대규모 공격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말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분쟁사를 보면 원래 전쟁이 그 레바논에서 내전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기독교 쪽 세력과 그 이슬람 세력이 내전이 1975년부터 90년대 시작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개입하면서 82년부터 그렇죠. 2000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과정이 내전인데
이게 왜 좀 심각했냐면 그 21일, 23일 그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그 특히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총 1,600여 곳을 공격을 타격 공격을 하고 그 네.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600명에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지만 그때 당일 558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기록이 75년 내전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레바논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분쟁이 시작하고 나서 하루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23일 날 곧바로 이스라엘이 북쪽으로의 화살에서 우리가 헤즈볼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공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 날 어제죠. 92명 또 죽으면서 다 하루에 죽으면서 이제 지금 계속 분쟁이 극화되고 있고 이제 지상군 파견이 초읽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8월 25일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흐름으로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 아주 자세하게 지금까지 상황을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건이 지상군 진짜로 투입할 것이냐 이게 가장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상군 파견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조금 방송 나갈 때마다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전면전, 확전 뭐 해서 막 큰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지상군 파견과 전면전은 조금 분리해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그 지상군 파견이 뭔가 큰 일이 다 무슨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이 평화가 무너질 것처럼 바라보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마스 작년에 그 10월 7일 이후에 이제 공격을 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의 목표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마스의 괴멸, 그다음에 이스라엘 인질들 잡혀간 이 인질들의 구출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마스의 괴멸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헤즈볼라에 대한 그 군사적 공격, 그래서 공격을 해서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세력에 대해서요. 그래서 요번에도 네타냐후가 그 21일 군사 공격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밝힌 게 뭐냐면 레바논의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헤즈볼라와 그다음에 하마스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1982년이나 이런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헤즈볼라라는 것도 없었죠. 전쟁을 시작하면서 생겼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괴멸하려고 들어갔던 그때 수준은 아니고요. 뭐 지금은 만약에 지상군을 파견한다면 소위 말해서 리타니강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레바논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 남부 지역에서 그 리타니강 남부 지역에서 그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좀 상당수 형해화시키겠다라는 목표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헤즈볼라 그 레바논 남부 그 리타니강 남부 그쪽이 헤즈볼라의 군사 주둔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둔지에는 단순히 헤즈볼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마스도 거기 자주 오가면서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내부에 하마스와 같이 좀 극렬히 저항하는 세력 중에 PIJ라고 하는 그룹이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암약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대적 감을 보이고 공격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룹을 다 괴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작전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이걸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지금 뭐 크게 두 가지 목표 하마스 괴멸, 인질 구출. 그러기 위해서는 하마스 괴멸을 위해서는 헤즈볼라와의 영향력을 이제 끊어낸다. 이런 요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문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로선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쟁도 이제 뭐 계속되는 가운데 확전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두 개 전쟁 동시에 수행하면 사실 부담이 클 텐데 그런데도 공세 강화하기로 한 게 역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계속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 불가피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3주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를 들어서 그 6명의 인질이 죽고 국민 여론이 나쁠 때 그때
네타냐후 내각에서도 분열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 지금도 국방부 장관인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네. 뭐라고 했냐면 네타냐후의 그 군사 작전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뭐 여기는 7면 전쟁, 3면 전쟁, 그래서 3front war. 그러니까 이제 후티랑도 싸우고 이란도 싸우고 헤즈볼라도 싸우면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갈란트 그 국방부 장관은 장군 출신입니다. 군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그 큰 파장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헤즈볼라와 전쟁에서는 이건 필요한 작전이었다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180도 그 바꾼 거죠.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란트 장군도 지금 요번에 헤즈볼라와의 싸움의 작전을 정말 그 3면 전쟁,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저희 새 그 프런트, 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군과 적군과 싸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 헤즈볼라와의 영향력을 좀 상당수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플러스 한 가지 더 요인이 있는 게 지금 한 7만 명 정도 이스라엘인들이 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인들이 그 헤즈볼라가 공격하는 공격이나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떠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들을 정상화하고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그 말씀드린 그 리타니강 에서의 이스라엘군 영향력을 키워서 그 헤즈볼라 영향을 줄여서 좀 안정화시킬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측면을 봐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군사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구나 볼 수 있죠. 단 이 군사작전이 상당히 위험한 초이스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자꾸 접점이 이게 방송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네네. 이제 자꾸 이스라엘군이 그 헤즈볼라와 접점이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면 그게 네. 확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이 이제 조금 우려되는 상황인 우려되는 것이죠. 상황이군요. 네. 자, 또 뭐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정부의 취약한 지지 기반이 강경한 군사 작전을 더 불렀다 이런 관측도 내놓는데 조금 우리가 그 좀 과거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 처음 침공했고 네. 이에 대한 저항의 핵심 축이 역시 헤즈볼라였습니다. 네. 2000년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철수했고 2006년엔 다시 한번 대규모 지상전 벌였고 네. 40년 넘는 분쟁의 역사입니다. 네. 레바논에 이스라엘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집착합니까? 이게 처음에 어떻게 보면 1969년으로 가봐야 됩니다. 1969년에 네. 레바논이 카이로에서 피엘로 지금은 이제 그 서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아바스 우리가 잘 아는 아라파트 계열입니다. 그게 처음에 피엘로도 되게 과격 그 단체였다가 이제 좀 어떻게 기득권 정당이 되면서 온건화가 됐다면 그 온건화에 반대해서 나온 게 지금 하마스인 네네.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피에로가 되게 과격하게 싸우는 그룹일 때 카이로에서 레바논하고 피에로 그러니까 아라파트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친구들이 이스라엘에서는 활동을 못하게 압박을 받고 뮌헨 사건 이후 막 그런 것들 네네. 다 해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니까 레바논에서 그 군사작전을 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너 거주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레바논 남부 그리고 그쪽이 항상 골칫거린 장소가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헤즈볼라 이전부터 피에로가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레바논의 그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그것을 옹호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그래서 75년 내전 그 소위 말해서 카타이브라고 해서 기독교 세력이랑 이스라엘 세력이 무슬림 세력들이 싸울 때 네. 그때 이스라엘이 도와주고 거기서 내전도 하고 하면서 그 40년의 그런 분쟁의 그 적대적 역사가 계속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측 공습 강화되면서 민간인 피해 우려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병원 공습 감행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비난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 삼아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공격하다 보니까 조금 민간인 피해가 생겼다 이런 논리를 네. 펴기도 했거든요. 인간만 자,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는 물론 북쪽의 백화 지역까지 이제 공습에 나섰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네. 네네. 그렇다면 민간인 피해는 어떻게 지금 중동 전쟁에서는 거의 불가피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번 그러니까 삐삐 테러 이런 것도 네네. 어찌됐건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생활 공간과 네. 전쟁 공간이 분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즈볼라 군들은 뭐냐면 정규군이 아닙니다. 군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레바논은 정규군이 있고 헤즈볼라는 무장 정파 민병대거든요. 네네. 그들이 그냥 일반 생활을 하면서 그 민병대 역할, 자경단 역할도 하고 그 군인도 하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세력은 엄청 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거주 공간과 생활 공간 그리고 작전 공간이 어떻게 보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거죠. 그리고 그 가자지구랑 똑같습니다. 가자지구 인간 방패를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가자지구가 온 벽에 그 장벽에 안에 들어가서 그 세종시만한 거기에 260만이 살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면 옆에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과거처럼 전쟁하는 공간이 배틀필드가 있어서 거기서만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인 그렇죠. 피해가 나올 수밖에 섞여 없죠. 있으니까. 그게 이제 4.0세대 전쟁이라고 해서 도시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모던 워페어가 다 그렇게 되거든요. 팔루자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야 이거 인간 방패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스라엘 측이 좀 과한 주장이긴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요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 제가 이제 양쪽을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물론 이제 그 요번에도 헤즈볼라나 이런 세력이 이스라엘 공격이 올 때 좀 네. 민간인들 보러 먼저 니네들이 도망가라 그럼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먼저 밀어내서 민간인 피해자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 방패를 쓰는 것도 맞지만 근데 무조건 이스라엘의 논리대로 이미 거기 그곳은 생활 공간인데 거기를 공격하면서 아 이거 인간 방패로 썼다라고 하니까 양측이 애매하군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장 정파, 뭐 헤즈볼라든 하마스든 무장 정파 대 민간인 요 얘기였는데 레바논 내 기독교계와 무슬림이 이제 좀 갈라져 있는데 어쨌든 무슬림을 주요 타겟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요번에 그 공격하는 타겟을 보면 그 베이루트도 공격할 때 다히에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다히에라고 하는 지역을 치는데 거기가 시아파가 85%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를 공격하는데 근데 요건 있습니다. 그걸 갈라치기 디바이드 앤 룰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시아파 거기 그 레바논 그 국가 자체가 모자이크 국가라고 해서 너무 많은 종파 분파가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헌법에 종파의 그 숫자대로 이렇게 리더십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고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 지역이 상당히 잘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히의 그 지역을 공격하는 이유도 거기에 헤즈볼라 그 주요 인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라서 그게 무슨 갈라치기를 위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은 조금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예, 현실과 다르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 사태에 얼마나 개입하게 될지도 뭐 중요한 변수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지 또 반면에 이란이 헤즈볼라 방어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이미 밝혔죠. 그때 이스라엘의 안보를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다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하는 것은 너네들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공격이 들어오거나 미사일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요격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에 대한 정보들은 다 우리가 제공하고 막아주겠지만 니네들이 이제 레바논으로 가서 주둔을 한다든지 그런 공격을 할 때는 그거는 우리의 전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게 레드라인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원래 개입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를 지켜주는 선이 맥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란은 레바논을 어떻게 지켜줄까? 근데 이란은 지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란의 대통령은 페제스키안이라고 개혁주의 그 진보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짧은 그 대선 캠페인이었지만 자기가 어떻게 그 다 질 줄 알았는데 국민의 호응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냐면 원리주의자가 아니고 의사 출신의 그 개혁주의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이란의 안보 문제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경제 제재다 이렇게 하고 얘기했거든요. 경제 제재를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안보 문제를 푸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헤즈볼라를 지원해서 이제 가뜩이나 그 소위 말해서 이란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 미국은 안 풀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걸 JCPOA라고 하는 핵합의로 원래는 풀릴 걸 뻔했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스냅백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EU는 그러니까 유럽과 EU는 지금 상당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헤즈볼라를 도와주면서 전선이 확전됐다. 그러면 EU도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만약에 전전에서 이걸 못하면 자기 자신은 아마 식물 대통령이 될 겁니다. 보수파도 아니어서 IRGC나 혁명수비대나 그런데 확실한 그 힘을 실을 수도 없는 대통령이고 경제 제재를 풀겠다. 나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한 대통령인데 확전이 돼서 전쟁이 되면 아마 임기 내 동안 할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917년 영국 외무장관이 팔레스타인 땅에 뿌린 시오니즘 인정의 씨앗은 지난 100년 동안 종교와 영토 둘러싼 전쟁과 테러, 난민 불렀습니다. 사다트 대통령, 라빈 수상 모두 암살됐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전면전 위기 맞고 있는데 양측이 평화 공존을 위해서 실마리 찾을 길은 없나요? 시간이 1분 이내로 남았네요. 이거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제사회가 만든 게 두 개의 국가 해결론이었죠. 네. 해법.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갖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영토를 갖고 여기서 평화를 공존하자. 근데 저는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스라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나 그런 테러 정파들을 절대 옹호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스라엘 국가가 진짜 두 개의 국가로는 할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서로 그 팔레스타인과 나눌 의향이 있는지 네네. 아니면 자기네들이 뺏은 그 3차 중동전에 뺏은 땅도 돌려줄 생각이 있는지 거기 오슬로 협정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소희는 25주 400g의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 뇌 수축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편인데요. 한쪽 눈은 의안을, 다른 한쪽 눈은 시력이 너무 낮아서 사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코와 귀의 형태도 무너져 내려 하루빨리 재건 수술이 필요한 상황. 얼굴의 변형으로 물조차 삼키기 어려운 소희는 위와 연결된 호수를 통해 하루 4번 특수 분유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힘겨운 소희 곁엔 연로하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작고 약한 소희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할머니. 소희가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동풍 영향권역인 영동과 경상권에 비나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특히 영동 지방으로는 30에서 80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을비의 특성을 바꿔놨는데요. 지난번 폭우처럼 영동 지역에 강한 동풍 때문에 많은 비가 예상되니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산지 쪽도 최대 60mm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의 한과 제주 산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서쪽 위주로 덥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쪽은 30도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또 아침 저녁에는 가을 바람의 향기가 솔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9도 등 15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28도, 강릉 23도 등 23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또한 너울도 높아지겠습니다. 오늘부터 강원 동해안에, 내일부터는 경상권 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 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26.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과 이른바 방송사법과 25만 원법 등이 부결된 것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가 정점에 달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이 위기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시다 현 일본 총리의 후임 총리가 될 집권자민당 신임 총재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다음 달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국 혁신당, 이번 주 초 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장 맡고 계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이제 지역구 행사도 있고요. 또 이제 네. 부산에 여러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전화 연결하게 됐는데 지금 부산 어디쯤 계세요? 부산시청이 있는 제 지역구 연제구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그리고 금정구는 예전에 연제구와 같은 큰 구였다가 분류가 돼서 금정구로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럼 부산 안에서도 또 우리 김 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구 중에 하나겠네요. 금정구는. 아, 그럼요. 한때 다 같은 구였었는데 부산이 커지면서 네. 더 중심에 있는 연제구에는 지금 시청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금정구는 부산 초입, 서울에서 이렇게 쫙 운전해서 내려오시거나 고속버스 타고 오면 처음으로 만나는 구가 금정구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보궐선거를 앞둔 지역 민심입니다. 우리 김희정 네. 의원님께서 만난 주민들 주로 어떤 말씀들 하십니까? 일단 선거 분위기가 그렇게 달아오른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정말 너무 죄송하죠. 서민 경제 어렵고 물가 문제 어렵고 네. 그런데요. 그래서 여당을 향해서는 니들끼리 싸울 때냐 막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야당을 향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정치인들은 언제 잡혀 들어갑니까?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여당을 향해서도 야당을 향해서도 민심의 쓴소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네. 어떻게 보면 뭐 정치인들이 고개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겠어요. 지금 분위기는. 네네. 네, 그런 진짜 진정성 있게 네. 합심해서 가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김희정 의원님은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공동 선대본부장 맡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네. 어떤 기조로 치르십니까? 네, 지역 일꾼을 뽑는 거죠. 부산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금정 구민을 위해서 진짜로 일할 지역 일꾼이 누구냐,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문제 제기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병고에 의한 이 선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뭐 부산 선거뿐만 아니라 사실 뭐 영광군수 선거도 있고 곡성군수 선거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경우는 네. 그 당선되신 분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간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세한 것과 비리로 그만둔 것과는 다르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영광군수 선거 같은 경우는 14억 6,688만 원, 네. 곡성군수 선거는 8억 1,000만 원 이렇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가지고 있었던 당은 이 재선거 보궐선거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사실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뭐 과연 출마를 할 것인지도 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그런 건 없고 네네. 뭐 오로지 막 계산기 두드려서 뭐 어느 동네에서는 뭐 각자 싸우고 어느 동네에서는 한 패 먹자 그러고 네. 이러니까 더 정치권이 욕먹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다 또 뭐 얼마 주겠다 하니까 경매냐 이런 그 얘기를 뭐 네. 한동훈 대표가 하기도 했는데 자, 네. 그 김희정 의원님이 이제 지역 일꾼 뽑는 선거다. 다들 이제 동감을 할 텐데 그럼에도 야권은 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비슷한 기조, 예를 들어서 네. 정권 심판 구도로 이번 선거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 좀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정치권이 욕먹는 거 여당이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새롭게 우리가 국회 결성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최근에 뉴스 안 본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참 저도 속해 있습니다만 이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국회에서 뭐 무슨 좋은 법 통과시키고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날밤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경쟁적인 걸로 머리 쥐어뜯고 싸우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 완전히 몰표로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정권 심판으로 이번 그것도 지방선거인데 선거를 치르겠다? 이거는 정말 민심과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부산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뭐 부산말 잘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서울 1급 체제로 가다 보니까 홍보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등의 좀 편파적인 이게 언밸런싱이 있어서 네. 동남권 쪽에 금융도 개발시키고 하기 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그리고 산업은행 본사 이전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저희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할 것처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하고요. 네. 부산 위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막상 이 법안에는 전혀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구를 방문을 하시려고 하면 정말 그 지역에서 원하는 바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선거 앞두고 금천구청장 또 다른 변수가 이제 야권이 과연 후보 단일화 할 수 있을지인데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뭐 후보 등록 자제 사퇴 이런 거 요구해서 조국혁신당이 무례한 발언이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모습이 있던데 만약에 그 야권이 단일화 이룬다면 이건 좀 위협할 수준이 됩니까? 여당 후보를? 뭐 때문에 단일화하는지를 부산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남에서는 막 그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각 당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부산에 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단일화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 무슨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이나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대해서 두 당이 의견을 같이 하니까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두 당이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 그래 뭐 정책이었는데. 하네. 네네. 네. 그런데 그거 없이 똑같은 선거에 호남에서는 물어뜯고 영남에서는 표 계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진짜 표 계산만 한다라는 게 너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단일화 해봤자 효력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인천 강화 방문한 데 이어서요. 내일은 네. 부산 금정구 찾는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서울 교육감도 큰 관심이 모아지는 선거인데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이번 10월 재보선 목표치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정 같은 경우는 원래 단체장이 저희 당 소속이었고 네. 두 곳 다 이제 갑작스러운 병고로 자리가 없어졌지 네네. 비리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연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곡성에서는 좀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남에서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된다. 또 이제 네. 서울 교육감은 뭐 이제 오랫동안 뭐 진보 후보가 했으니까 뭐 보수 후보가 가져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권에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그러니까요. 이제 정치권에서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은 안 하셨군요. 근데 하나 반가운 거는 네. 그나마 보수 단일화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조선혁 의원님이라고 네네. 그 위원을 지내셨죠. 예, 정교조 리스트를 이렇게 발표를 해서 곤욕을 치렀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조전혁 의원님으로 보수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이제 보수가 한 길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 김희정 의원님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 역임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도 하셨고 따라서 당정 양측을 모두 누구보다 잘 알고 잘 꿰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를 둘러싼 미묘한 갈등. 그 본질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냐면 너무 갈등을 부각해야지 이게 뉴스가 돼서 그런지 막 옆에서 좀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가 공중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중전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냐 하면 모든 게 투명하고 이런 게 이제 좋은 정치이긴 하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지는 게. 네. 하지만 모든 갈등 관계가 이렇게 다 국민들에게 다 노출되는 거는 또 투명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중전이 필요하고 물밑 접촉.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거를 양쪽이 잘 구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투명한 어떤 그 모습들 중요하지만 물밑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뭐라 그럴까요? 같이 병행돼야지 더 잘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시군요.
네. 네네. 자, 정치 지도자가 대국민 소통하는 창구는 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잖아요. 네, 예컨대 네. 뭐 기자회견이나 대담 등 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제 네.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네. 지내셨으니까요. 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언론을 통한 소통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공식 기자회견 수가 좀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20번 하셨어요. 아, 공식 개인 기간 기자회견 동안에. 재임 중에 네, 20번.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자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뭡니까? 같이 등산하는 거였습니다. 등산을요? 네, 사실 가끔 해요? 자주 해요? 자주 해야죠. 자주 그런데 해요? 기자들은 사실 빨간 날도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아유, 그 뭐 왜냐하면 정치부 기자들 정말 휴일이 없죠. 예, 네. 왜냐하면 어쨌든 뉴스는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기왕 출근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이제 저 벽 뒤에 대통령 얼굴 못 보고 이제 스태프들 통해서 취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휴일이니까 같이 등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은 질문 막 던질 수 있거든요. 예. 예, 사실은 스텝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안절부절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왜냐- 정책 담당하는 스텝 입장에선. 왜냐하면 네. 그 등산 가자고 해놓고 대통령님 주변을 이 직원들이 에워싸고 있으면 안 되고 옆을 자연스럽게 기자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면서 막 집중 취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네. 사실 취재 경쟁도 불러일으키고, 막 스킨십에도 대통령과 헛되내고, 스킨십 소통.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도 사실 언론을 대하는 기술이 올라가고, 네. 예, 기자분들도 가감 없이 이렇게 그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 굉장히 좀 인기 있었던 게 기자단과의 등산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일요일 날마다 뭐 주말마다 대통령 뭐 매주말은 아니었겠지만 자주 대통령을 상대로 특정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모습이 이제 약간 눈에 선하고요. 자, 네. 최근 국정 지지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광우병 파동으로 정권 초기 지지율이 엄청 낮아졌었는데 그걸 극복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국정 지지도 회복 과정은 어찌 보면 뭐 하나의 선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당시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을 했습니까? 일단은 그때도 광우병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전형적으로 괴담 정치에 이렇게 지지율이 무너지는 케이스였습니다. 괴담 정치의 지지율이 무너졌다. 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뇌송송 구멍탁 뭐 이런 식으로 말까지 만들어서 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완전 국민적인 문제로 막 만들어서 네. 지지율을 막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괴담 정치를 바로잡는 게 정치권의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나 이런 걸로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사과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괴담 정치라는 거를 막 이렇게 들끓었던 시기가 지나가면 네. 국민들이 차분히 이제 이게 괴담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회복이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괴담 정치가 정돈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국정 기조를 국민들이 원하는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프레임이 뭐였냐면 강부자 프레임이 있었어요. 강남 땅 부자라고 네. 이런 식으로. 강부자 기자들을- 고소영. 네, 막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친서민 중도 실용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기조 전환을 네. 근데 말만 친서민 중도 실용이라고 한 게 아니라 미소금융 같이 네.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소금융을 전국 곳곳에 만들고 예. 또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대기업하고 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막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거를 네. 막 보여주고 이런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던 것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많은 정권들이 활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인사를 했었죠. 대통령실 인사. 네네. 인사도 있었고 개각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광우병 파동이 있으면서 지지율 떨어졌을 때 이제 대통령실 인사로 이제 대변인으로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다시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인사가 대변인이었군요. 그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활발히 소통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좀 최근에 만나신 적 있습니까? 저희 그 같이 일하셨던 분들 네. 이렇게 경조사 같은 거 있거나 하면 대통령님께서 막 네. 결혼식 같은 데도 오셔서 예전에 일하셨던 직원들 축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뵙고 네. 필요한 자리에서도 이제 같이 식사들 하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도 네. 이제 보셨다는 네. 얘기인데 특별하게 네. 어때 말씀하신 거 요즘 국정이나 이게 관련해 가지고 좀 귀에 들어왔던 얘기 있습니까? 일단 요즘 우리 여당에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인데요. 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이회창 총리하고 좀 갈등이 있으면서 네. 저희가 정권을 처음으로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당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그런 데 더 신경 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최근에는 좀 와닿는 얘기였죠. 네네. 그리고 또 야당 쪽 인사들도 그런 자리에는 오거든요, 보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나라 위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냐. 너무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말고 좀 역할들 하라. 이렇게 네. 야당 의원들에게도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네네. 네. 자,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뭐 관련 특검 법안에 대해서 아마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 지금 뭐 사과 일단 그 뭐 사과를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김희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내가 했어. 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그 사과에 대해서 참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구나 이런 네.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네. 네네. 자, 근데 김희정 의원님 사과를 한다고 해서 특검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법적인 압박이 이제 수그러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네.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출구를 마련해야 합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냐 하면 저희 국정감사 앞두고 있다 보니 네.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위원회인데요. 네.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따님이랑 사위랑 다 이스타 항공 뭐 이런 부분이 걸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항공사,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도 저희 국토교통 건설이니까 그쪽 관련된 증인 이렇게 채택을 하려고 하면 아니 뭐 수사 중이고 한데 왜 국정감사에 불러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인을 한 명도 채택을 안 해줘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별도 특별법이나 특검이 필요 없이 국정감사라는 국회의원이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본연의 그 행사에서도 이런 증인들 채택을 지금 수사 중인 사람을 왜 불러? 네. 라고 하면서 안 해주면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건들은 다 공수처라든지 관계기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 중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별도로 특별법까지 만들자? 이게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네. 자, 어제 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김희정 의원님께서 본회의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많이 네. 화나셨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부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부결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서로 여야 간에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추천목 중에 네. 이제 국회 추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 추천목이 따로 있고 뭐 야당 추천목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국회 추천목으로 같이 나가는데 네. 그 추천 몫을 한 사람은 그 여당에서 추천하고 한 사람은 야당에서 하자. 그리고 각각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 명단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서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민주당 그 사람 우리가 추천할게요. 찬성합니다. 네. 민주당도 우리 사람 괜찮으세요 하니까 그래 좋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깼다라는 게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네, 상도의가 그러면은- 아니다. 예. 예, 아니 부결이야. 사람이 의원들 뭐 그 찬반 투표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제 얘기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자유투표하자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의 함께 국회 초청 몫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각각 한 명씩 하고 둘 다 오케이 해놓고선 그런데 자기들끼리 뒤로 의원총회 해가지고 부결될 수도 있다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이 지켜질 수 없으니 이번에는 이 안건을 올리지 말자든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 수 없겠냐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래 우리가 추천해줄게. 그래놓고서는 부결했으니까 진짜 제가 입에 담기도 민망하지만 양아치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자, 그 말씀은 약간 이제 순화해서 하여간 좀 격양돼서 여하튼 격앙되셨어요.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저출생 대응 관련 법들이 통과됐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소속 상임위 이제 국토위인데 해당 법안들 통과에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경험 살리신 건가요? 시간 다 됐으니까 짧게 대답은 해주세요. 네, 3가지 법안 제출했고요. 제가 제출한 법안이 함께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휴직 그동안 끊어서 사용 못했는데 이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렇게 회차를 나눠서 3회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길이도 3년으로 길어졌고 이러니까 저출생 해결하는데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퇴근길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본격 퇴근 시간대가 되면서 도로 이동량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돌발 구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 분기점 3차로에서 버스 화재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앞서 1차로만 이용해서 지날 수 있었던 사고 지점이 현재는 1, 2차로를 이용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안산 나들목에서 둔대 분기점까지는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어서 다른 도로로 우회해서 지나주셔야겠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덕평에서 용인까지 14km 정체, 양지 터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소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신갈 분기점에서 영동서 시점까지는 27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은 계룡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면서 현재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로 정체까지 심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또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으로도 산청 1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송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상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승리해서 신임 총재로 선출이 됐어요. 네, 일본은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네. 현재 제1당이 자민당이고요.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입니다. 자, 오늘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가 10월 1일입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101번째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선거가 있었고요.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승리했습니다. 유효투표 중 유효투표 414표 가운데서 215표를 획득해서 과반수를 차지했고요. 결선에 올라갔던 다카이치는 194표를 얻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요. 다카이치가 1위, 이시바가 2위였는데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가 승리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101번째 총리가 될 이시바 시게루 1986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최연소 29살이었어요. 최연소로 당선된 뒤에 40년 가까이 정치권에 몸을 담았습니다. 자, 이시바 시게루 어떤 정치인입니까? 네, 1986년 당선 이후에 내리 12선을 한 인물입니다. 또 강요 경험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방위청 장관 그리고 방위상, 농림수산상 등을 지냈고요. 당내에서도 주요 보직인
조사회장 그리고 간사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밀리터리 전문가로도 일본에서는 꼽히는 인물입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이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또 중국을 겨냥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이번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안보 방위 전략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또 자민당 내에서 직원을 서슴지 않아 온 그런 인물로 꼽히고요. 그래서 선거에 나설 때만 해도 의원들의 지지 기반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직원 서슴지 않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영원한 비주류인 경우가 많은데 자 말씀하신 대로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에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내각이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베의 최대 정적이다라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이 아베를 둘러싼 후원에 벚꽃을 보는 모임에 이 후원금 스캔들에 휩싸일 때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2014년 아베 총리가 이 안보법 담당상을 제안했을 때 뭐 중요 자리를 제안했을 때도 거절해서 둘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고 줄곧 당내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할 말을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이미지 때문에요.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이번 선거 때도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과 당원의 지지율 상위권을 줄곧 차지했고요. 이번 선거 5번째 도전이었고요. 줄줄이 고배를 마시다가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7.8기가 아니라 5전 6기. 자, 그렇다면 한일 역사 인식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아베파로 대변되는 이 우익 성향 의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역사 인식 측면에서도 비둘기파로 분류가 됩니다. 2017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한 바가 있고요. 또 2019년 지소미아 이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파기 사태 때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이 패전 후에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드물게 일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해온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야스쿠니 참배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 재임 기간 앞으로 야스쿠니 참배로 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우리 측의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대하기에는 좀 편한 상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시바 자민당 총재 선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나왔죠. 네, 대통령실은요.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요. 이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다라고 했고요. 또 정부에서도요. 이제 신임 총리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본 측과 적절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소통 시기를 잡아가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러시아 소식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정책이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어요? 네, 러시아는요. 이 자녀 없는 삶을 옹호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네. 이제 러시아는 올해 상반기 출산율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해졌고요. 이제 여러 방법들을 찾는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아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두마 의장, 이제 하원 의장이죠. 네. 영화, 광고, 미디어와 온라인상에서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의식적 거부를 조장하는 선전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의원들이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자녀 운동이라고도 하죠. 이런 이념이 그릇됐고 이 이념 탓에 러시아에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던 전통적 가족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무자녀 운동 같은 이념이 전파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법안이 실제로 마련이 되는 건데 자녀 없는 삶을 선전하거나 조장하는 개인, 공무원, 기업에게 각각
약 최대 40만 루블, 우리 돈으로 한 5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또 80만 루블, 500만 루블, 500만 루블이면은 약 7천만 원까지가 되는데 요런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자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는 건 아니고 네. 자녀 없는 삶을 선전하거나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처벌을 하겠다. 네,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서는 잘 이해는 안 되는 그런 상식인데 또 뭐 그 러시아니까 가능하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해당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제 공감대를 이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크렘린궁 대변인도요. 최근에 이 무자녀 이념 전파에 대한 금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면서 일종의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1.5명 수준이고요.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한 2.1명 정도가 필요한데 네. 요거보다 낮아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시도요. 18세에서 40세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가입력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네. 또 정부 차원에서는 임신 중지, 이 낙태를 까다롭게 하고 이혼 비용을 높이는 등의 대책도 추진 중입니다. 네. 자, 러시아는 자녀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을 타락한 서구 문화 탓으로 이제 돌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격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네. 예브게니 세시토팔로프 러시아 보건부 장관이 근무 시간이 길어서 임신과 양육이 어렵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직장에서 휴식 시간에 아이를 갖도록 해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놔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요. 여성은 남성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므로 커리어와 모성을 결합할 수 있다라면서 일터에서의 임신을 굉장히 동조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요. 이게 이제 러시아의 전통적인 이념이다라고 하면서 여성 한 명당 자녀 3명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할머니 세대는 대개 7명에서 8명 더 많은 자녀를 낳았으니 이런 멋진 전통을 부활시키자라는 말도 지난해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초저출생, 저출생 기조를 극복하겠다는 뭐 정부의 의지는 뭐 당연한 건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렇게 상식과는 조금 배치가 되네요. 네, 되게 과감하고 또 때로는 과격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러시아 사회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소식은 미스코리아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딥페이크 대상이 됐을 경우를 가정한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무대 위 이제 스크린에 네. 이때가 이제 최종 15명에 오른 참가자들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하는 마지막 15명 남았을 때. 네, 그 네네. 코너였습니다. 질문이요. 딥페이크 영상 속에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 그러니까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미스코리아로서 가치관을 확인하는 사회 이슈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네.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인공지능 기술로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가자들이 딥페이크 대상이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에 답을 하라. 범죄의 대상이 된 걸 가정한 거네요. 네,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적절한 질문이었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선발대회 공식 SNS 계정이 항의성 댓글로 뒤덮였고요. 미스코리아 공식 페이지가 접속자가 몰려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접속자가 몰려서 마비됐다.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주최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주최 회사인 글로벌 EMB는 인공지능 가상 기술이 영화, 광고, 교육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세태에 대한 요 생각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제시한 것이었다. 네. 그렇지만
현재 딥페이크가 성적 불법 영상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질문에 훨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불편 느끼셨을 분들께 모두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미스코리아들을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요. 라고 의아하시는 그런 분들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성상품화 우려 속에 2019년에는 수영복 심사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2001년까지만 해도 매년 공중파 방송에서 중계가 됐었는데 네. 이제 뭐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이라든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 성차별적인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행사다라는 비판으로 지금은 케이블 방송에서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중파에서 사라진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아주 특별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지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부산국제영화제가 벌써 다음 주에 이제 개막을 하네요. 네. 네. 그 많은 영화 팬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있었을 텐데요. 10월 2일에 개막을 하고 이미 이제 상영작들 예매는 시작이 됐고요. 2일에 개막하면 며칠 동안 합니까?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1일까지. 네, 네네. 그래서 개최를 하고요. 인기작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예매가 빨리 끝났고 그래요. 또 예매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영화제이고요. 이번 영화제는 작년에 비해서 여러모로 규모도 커지고 출품작들도 늘어나고 내한하는 해외 게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화제에서 볼륨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원래도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라고 하면 부산국제영화제였는데 세계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막작 같은 경우에는 전란이라고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OTT 영화, 극장 개봉 영화가 아니라 OTT 제작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것도 특이하네요. 네,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한 영화이고요. 여기에 또 강동원 씨와 박정민 씨가 주연을 맡으면서 굉장히 기대작으로 이제 입소문을 이미 먼저 탄 영화인데 저도 이 영화 개막작으로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렇군요. 전란처럼 이 넷플릭스 컨텐츠, 그러니까 OTT 컨텐츠들이 이번 영화제에서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온스크린이라는 그 섹션을 통해서인데요. 이 전란 외에도 조커나 나쁜 동재, 지옥2 등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시리즈들이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첫 선을 보이고 또 관련 감독이나 배우들도 이제 함께 오픈 토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지혜 기자님도 취재하러 부산 가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가지 않습니다. 밑에 후배들도 보내나보죠. 저는 영화제를 한번 좀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시군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현장 취재는 직접 안 가시고요. 네네. 자, 이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몇 가지 영화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난해엔 영원한 따꺼, 뭐 큰형이란 뜻인가요? 영원한 따꺼. 주윤발 씨가 부산을 찾아서 이제 그게 화제였거든요. 올해는 좀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이제 내한하는 스타들이나 감독들을 보면 일단 거장의 귀환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거장의 귀환이다.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일본의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수상을 했는데요. 큐어로 굉장히 유명하고 국내에도 팬이 많은 거장 감독인데 이 감독이 올해에만 신작을 2편을 만들었어요. 이 신작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내한에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관객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본인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네.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관객들에게는 뽕네프의 연인들로 익숙한 레오 카락스 감독도 함께 내한을 해요. 그래서 레오 카락스 감독들도 관객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본인의 신작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새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유독 올해 드라마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내한을 해요. 그래요? 원스크린 색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본 드라마가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고독한 미식가가 영화가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배우입니까? 네네, 고로상입니다. 맛있게 음식을 잘 먹는 그 아저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네. 이 마스케 유타카 배우가 감독까지 직접 하면서 본인이. 이번 영화를 소개하러 부산국제영화제에 오고요. 이 외에도 내만 드라마인 상견니죠. 네. 내만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상견니의 주연 배우 가가연 씨도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서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거장과 그러니까 감독과 배우 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 네. 또 팬 미팅 하실 분들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자, 아울러서 이번 영화제로 부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네. 이것만큼은 꼭 즐기고 오자. 추천할 만한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는 워낙 규모도 크고 행사도 다양하기 때문에 네. 난 이거 꼭 해야 돼, 이건 꼭 봐야 돼라고 마음 먹지 않으셔도 현장에 가시면 네. 워낙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특히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동네방네 비프라고 해서 이 영화제가 보통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와 남포동 이 두 지역에서만 벌어지다 보니까 부산 곳곳에서 즐기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대포나 밀락 수변공원, 기장의 스포츠 문화센터 같은 생활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영화들을 상영하고 네. 또 그 영화를 만든 제작진과 배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공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영화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특별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영화의 전당이나 남포동 영화광장 외에도 부산 곳곳을 다니시면서 좀 영화를 즐기신다면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잘 캐치를 못했는데 동네 방네 비프? 네, 비프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약자거든요. BIFF. 네. 어쨌든 부산 국제영화제가 부산의 어느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네. 군데에서 이벤트가 같이 벌어진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0184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는 모두의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아시아 최대 영화제고요. 네. 우리가 영화제에서 이게 아시아 최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상영작 편수도 있지만 이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시기에 아시아 필름 마켓, 아시아 콘텐츠 마켓이 함께 열리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 마켓 현장에 가보면 전 세계 거의 칸 영화제에 버금가게 전 그 세계의 정도예요? 콘텐츠 구매자들, 콘텐츠를 팔려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거든요. 그만큼 양질의 콘텐츠들이 거래되고 그만큼 이 영화제의 위상이 높다라는 걸 그런 현장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우리 이재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냥 어떤 한 로컬 영화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럼요. 공인받은 네, 그런 그 국제적인 영화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추천 영화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레이스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와 영화 이런 주제로 이제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11월 미국 대선이 정치 고관여자들에게는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 네. 또 영화 속에서 미국 대선을 표현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좀 알고 영화를 보시고 또 영화를 보고 미국 대선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미국 그러니까 선거와 영화 요 얘기 좀 진행을 할 텐데 네. 잠시 지금 문자가 하나 들어와서요. 3253님 다른 영화제는 2번 갔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못 가봤어요. 부천 이런 데는 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부천 영화제. 네, 올해도 어려울 것 같았는데 기자님 안내 따라
맛보기라도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또 말씀을 응답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직접 가지 못하시더라도 이제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즐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직접 못 가셔도 개막식, 폐막식 보실 수 있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상영하고 있는 것들도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영작을 온라인에서는 보실 수는 없지만, 없고. 네. 네네. 일단 영화제를 가시면 제가 아까 예매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인기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매진이 됐지만 현장에 가시면 정말 많은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화는 꼭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선을 잘 짜셔서 왜냐하면 영화제가 한 곳에서만 상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남포동, 해운대, 센터시티 상영관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극장과 다르게 상영 시간이 15분 이상 지나면 입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 엄수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지키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하신다면 더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분 지나면 입장할 수 없고 좀 계획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짜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다시 선거와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이 시간에 이제 정치물 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할리우드 영화들은 정치에 대한 표현 좀 더 직접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실제 민주당, 공화당, 실제 정당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실제 정치인 누구를 모델로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쓰기도 하고 할리우드 자체에서 이 사람들이 정치 표현, 스타들이 정치에 대한 표현을 자유롭게 해요. 그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정치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할리우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현금 인출기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려면 기부도 또 하나 봐요. 네,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기부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가진 기업인들과도 굉장히 친분이 두텁고 이런 모금 행사를 하면 거기에서 기부되는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단일 행사 모금 규모 중에서 최고액인 388억 원을 지난 대선에서 모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이제 조지 클루니가 본인이 낸 돈까지 합쳐서 어쨌든 388억 본인 돈은 아니죠. 그게 다. 다는 아니죠. 그의 능력으로 이제 모은 기금들인데 모은 기금이 400억 가깝다.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결정적인 칼럼을 쓰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바이든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다른 후보가 필요할 때다라면서 이제 모두가 눈치만 보던 이 상황에서 이제 소신 있게 조지 클루니가 이제 발언을 하고 실제로도 영향을 끼친 거. 트럼프한테 이겨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후보 지금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열심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 관련되는 질문인데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자기 견해 밝히는 거를 정치 문화상으로 그렇게 꺼리지 않아요. 거기는 그죠? 그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점이죠. 일단 꺼리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이 스타는 우리 편이다. 이 스타는 우리를 지지할 거야라고 서로 주장했던 스타가 있어요.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컨트리 가수죠. 우주 대스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스타인데 원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작년에 이제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뽑히기도 했고 사실 타임즈에서 올해의 인물로 문화 분야에서 여성이 뽑힌 건 최초라고 해요. 그리고 투어를 한 번 돌면 1조 원이 넘는 수입을 거두고 이게 역대 솔로 그룹 합해 최고액인 그런 엄청난 위상의 스타인데 공화당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펜실베니아가 고향이고 보수적인 보수 계층에서 좋아하는 음악인 컨트리 뮤직을 하고 또 백인의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이다 보니까 자신들을 지지할 거다. 지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이제 AI로 만든 합성 영상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화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영상을 올리기
들리기도 하고 네. 계속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본인의 어떤 생각을 발표하지 않아서 공화당 쪽에서 우리 편이다라고 약간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지난 12일 대선 토론이 끝나자마자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제 공개 선언을 했거든요. 공개 선언했죠. 네, 사실 이걸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좋아했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해리스에게는 대선 토론에서 이긴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16에서 22%가 따라서 투표한다고 해요. 네. 그만큼 영향력이 지대한데 이번에 그 공개 지지 선언을 한 뒤에 바로 이제 그 미국에서 경합주에서 네. 그 유권자들이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한 게 수천 명이 갑자기 증가할 늘어났어요? 정도로 그래 늘어났다고 해요. 실제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의견을 밝히면 거기에 따라가는 표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네. 또 재밌는 것은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공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지지 선언을 마무리해요. 테일러 스위프트 사랑과 희망을 담아 아이 없는 고양이 아줌마라고 했는데 네. 이 고양이 아줌마가 공화당에서 이제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가 민주당 지지하는 여성들은 뭐 자녀도 없이 고양이나 키우는 비참한 삶을 사는 고양이 아줌마들이라고 이렇게 비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거기를 받아서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지지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 선거에 대한 영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한 것들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이디 벤스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네네. 한 영화 힐빌리의 노래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어요. 2020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네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이자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제이디 벤스가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84년생 아주 젊은 나이이고 네. 또 백인 민족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히빌리의 노래는 이 벤스가 어떻게 저소득층 가정에서 이렇게 부통령 후보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정치적 배경이거든요. 네. 저소득층 백인 남성을 어떻게 트럼프가 사로잡았는지 결국에는 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중서부 이제 산업 쇠퇴 지역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입지전적으로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기업가가 되기까지의 이 많은 결들이 트럼프를 왜 지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재미있는 소식 많이 전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오늘 금시초문 코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다른 기회에 또 만날 날 기약하면서요. 네. 우리 이지혜 기자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제 빡빡한 뉴스들 사이에서 제가 드리는 영화 이야기가 이제 조금이라도 좀 재미있고 숨통을 트이는 시간이 되었다라면 저에게도 더 없는 영광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의 끝, 주말의 시작입니다. 태연의 위켄드.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